오늘 토픽 리뷰는 호흡기내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제가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에 관한 적용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사실 벤틸레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상에서 그게 벤틸레이터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필수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과 의사로서 바이탈을 다루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에큐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즉 인투베이션이라든지 엠브, 백잉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할 줄 아는 것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공의로서 반드시 마스터링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런 기계가 제대로 구동이 되고 정말 베이직한 피지올로지 이펙트가 뭔가 또 벤틸레이터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알려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6월 7일 날 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 오늘의 해야 될 내용은 베이직 메커니즘에 대한 것, 피지올로지, 그다음에 메카닉스에서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그리고 베이직 모드는 뭐든지, 어드밴스 모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벤틸레이터 알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에 보이는 과정은 ICU에서 흔히 보는 풍경인데 그 옆에 기계가 하나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카니컬 벤틸레이터인데 벤틸레이터를 한국말로 바꾸면 인공호흡기라고도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기계 환기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계가 환기를 시켜준다, 벤틸레이션을 시켜준다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가스, 공기가 됐든 여러 가지 옥시젠 퍼센트가 됐든 그런 거를 롱에 집어넣고 또는 빼내고 넣다 뺐다 하는 기계입니다. 오토마틱 머신이고 이게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었냐? 1950년대 초반에 보면 이 아이언롱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오마일리티스로 인해서 파랄라이시스 환자들을 이 통에 넣어놓고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겉에 이렇게 압력을 빼주니까 이게 체스트 월이 올라가겠죠. 무브먼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사망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50년대 후반 이후에 중반이죠. 중반 정도에 이제 이런 그 스톡홀름에 있는 의사가 발표를 하나 했는데 1954년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머슬 파랄라이시스 환자들을 트라키스토미 하고 이 레스피레이터, 이 그림에 있는 레스피레이터가 비슷한 건데요. 그걸 집어넣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스트 벨트로 이렇게 네거티브 익스피레이션을 시켜주고 이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걸 해줬더니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파지티브 에어웨이 프레셔 벤틸레이터의 하나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벤틸레이터 업체 회사들을 잘 보시면 스톡홀름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유럽에 많이 회사가 존재하게 된 게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제는 없을까? 제가 항상 이 롱 메카닉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벤틸레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뭘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을 컨덕팅 에어웨이 시스템과 알베올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그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시면 빨대 끝에 풍선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대를 이렇게 입으로 불어넣는다. 입으로 붓는 거는 그냥 압력을 주는 거죠. 근데 애처럼 힘이 없는 약한 아이가 이렇게 후 불면은 절대 풍선이 부풀어 오르지 않죠.
여러분들도 한번 풍선을 부풀어 보시려고 압력을 하면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압력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풍선이 부푼다는 것은 여기 끝에 달려있는 볼륨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단계가 충분한 압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이 부풀어 올릴 때까지를 트랜스 레스피레이터리 프레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대 부분을 통과를 한 부분을 이제 트랜스 레스피레이터리 프레셔를 건너서 그다음에 풍선이 부풀어지는 그런 부분, 풍선 부분을 일어나는 부풀어다는 부분을 트랜스 소라식 프레셔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풍선이 부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충분한 압력이 주어지면 플로우가 생기는데 그 플로우는 빨대 부의 크기라든지 그 안의 재질이라든지 뭐 내부 구성에 따라서 저항이 생깁니다.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것이 플로우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풍선이 부풀어지려면 풍선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얇은 거냐 아니면 단단하게 딱딱한 거냐에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컴플라이언스 또는 엘라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풍선이 부풀어지는 볼륨 자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어줘서 플로우가 생기고 볼륨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레스피레이터리 메커니즘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프레셔는 이건 베이스라인의 프레셔에다가 저항이 되겠죠. 저항값 컨덕팅 에어웨이 시스템에 있어서의 저항과 플로우 더하기 그다음에 볼륨과 엘라스턴스를 이게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벤틸레이터에 많이 이제 보이는데 프레셔 또는 타임 프레셔 커브하고 플로우 타임 커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컨스탄트 플로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컨스탄트 플로우하고 인스피레이트 홀딩 포즈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프레셔 모드가 이렇게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가 나오고 그다음에 포즈를 주게 되면 플라토 프레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하고 플라토 프레셔의 차이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빨대의 프레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브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아래쪽에 피크 PB죠. 여기는 베이스라인이 제로가 아니니까 PB 한 5 정도 주겠죠. PB 주고 하고 플라토하고 차이를 뭐냐? 이렇게 풍선이 늘어나는 프레셔, 그죠? 트랜스 소라식 프레셔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엘라스틱 프레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거를 다른 말로 드라이빙 프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놓고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크 에어 프레셔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토 프레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레지스티브 프레셔, 엘라스틱 프레셔, 드라이빙 프레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엘라스틴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컴플라이언스에 봤는데 이게 엘라스턴스 이 공식 아까 보여주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엘라스턴스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 플로우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 되죠. 플로우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야 아까 볼륨, 타이달 볼륨이라든지 또는 볼륨이라든지 엘라스턴스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플로우를 R값 이 부분은 이제 제로가 되게 됩니다. 플로우를 제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컴플라이언스는 타이달 볼륨의 변화에 프레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엘라스틱 프레셔 또는 드라이빙 프레셔를 가지고 컴플라이언스를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컨스탄트 플로우를 줬을 때 피크 프레셔가 결정이 되고 인스피레이터리 포즈를 준다. 그럼 얼마를 줄 거냐? 보통 0.3 내지 0.5 세크 정도만 줘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인스피레이터 홀딩을 줘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 있는데 인스피레이터 홀딩을 주게 되면 플라토 프레셔가 더 잘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측정을 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토 PB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익스피레이터리 홀딩, 익스피레이터리 프레셔를 홀딩을 딱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레셔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오토 핍 또는 인트린식 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자,
피크 프레셔가 34고 플라토 프레셔가 28이고 민 값, 뭐 P 얼마 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는 이거를 클릭을 이쪽 버튼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숫자가 쭉 디스플레이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컴플라이언스는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뭐의 프레셔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죠? 프레셔 디퍼런스가 뭐죠? 볼륨에서 볼륨을 엘라스틱 프레셔를 디퍼런스를 재야 되잖아요. 그죠? 서진 선생님.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계산을? 그렇지, 맞아요. 예. 플라토에서 P를 뺀, 베이스라인을 뺀 값을 타이달 볼륨을 그걸 쓰는 타일러 볼륨을 그 값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20ml per cm의 H2O가 됩니다. 자,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컴플라이언스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컴플라이언스는 대개 보통 정상인 사람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cm의 H2O 압력을 넣어주면 풍선이 부풀어진 알베올로스가 한 70ml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대충 계산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프레셔를 한 10 정도 주면 얼마가 될까요? 한 700 정도 나오겠죠, 그죠?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만 픽 인스피레이션 프레셔를 PIP라고 부르는 인스피레이션 프레셔를 친 정도만 줘도 충분한 타달 볼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30 미만이면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감소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레지던스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까 피크에서 플라토를 빼서 이제 플로우로 나눠주는 값을 되겠고 보통은 노멀이 한 44에서 10 정도 프레셔 디퍼런스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해 보면 보통 이 환자 같은 경우는 9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레지스턴스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정상 범주 안에 들었다. 오케이. 그러면 에어웨이 시스템에서의 컨덕팅 에어웨이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가 없구나. 튜브에 시크레션이 먼저 많지 않거나 또는 뭐 에어웨이가 좁아져 있는 COPD라든지 에스마라든지 이런 건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걸었으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폴모널 이펙트에서 보시면 바로 트라우마라든지 벤틸레이터 어서진 뉴모니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고려를 하고 있으면 커렉션하고 여기에 맞춰서 벤틸레이터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흔하게 이제 말하는 것들이 바로 트라우마죠. 바로 트라우마는 알베올로스에서 깨지면서 프레셔가 너무 세다 보니까 또는 볼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베올로스가 파괴가 됩니다. 오버 디스텐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파괴가 되면 그 에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인터스티즘을 먼저 빠져나오게 되고 이게 페리브론키얼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 뉴모메디아스팀이 생기겠죠. 뉴모메디아스팀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서큐페럴 트랙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서큐테니어스도 빠져나오고 뉴모소락스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페리카디움 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시스템이 혹시 문제가 없는지, 뉴모메디아스팀은 없는지, 또는 브론커스를 따라서 갑자기 까만 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갑작스러운 뉴모서락트가 생겼을 때 생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프레셔를 줄인다든지 볼륨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벤틸레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벤틸레이터 어서션 뉴모니아, 렁 인저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보시면 프레셔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물론 프레셔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게 볼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이오 트라우마라고 불러서 어떤 케모카인 같은 것들을 분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스텐션만 시켜주면 그러니까 14 프레셔에 줬을 때하고 45로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줬을 때 보면 이 헤모리지라든지 이런 이데마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프레셔가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프레셔를 줬지만 핍 자체를 줌으로써 볼륨 자체가 를 높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작게 줬다 그러면 이거는 덜 생기잖아요. 물론 14보다는 더 생겼지만 이 45의 핍을 제로로 준 것보다는 좀 덜 인저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그림을 보시면 프레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볼륨이 중요하다. 그래서 볼륨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로우 볼륨 프레셔가 높더라도 로우 타이더 볼륨이 들어간 경우에는 또 이 인저리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프레셔 또는 볼륨 이런 것들이 다 케미컬 인저리, 케모카인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한다. 꼭 ARDS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토핍은 항상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는 COPD라든지 이런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에어 레지스턴스라든지 플로우 리미테이션 그리고 레스피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너무 많이 높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토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고 익스피레이터리 포징 또는 인스피레이터리 홀딩을 통해서 오토핍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렁은 헤테로제너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집어넣어 주더라 하더라도 이 디스트리뷰션이 헤테로제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시면 환자가 이렇게 수파인 포지션을 하고 있을 때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펙트에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되는 렁이 있는가 하면 아래쪽에는 콜랩스 아탈락테시스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잘 펴진 쪽으로만 일을 잘하는 사람만 일을 많이 하듯이 여기 잘 펴진 애들 쪽만 이렇게 잘 늘어나게 되고 과팽창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소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Vq 매칭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데드 스페이스하고 션트가 있는데 벤틸레이션은 잘 되는데 이제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 이 션트 같은 경우는 벤틸레이션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플로우는 있지만 벤틸레이션이 덜해서 션트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파지티브 프레셔를 줘서 여기 압력이 돼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게 시작이 된다면 이 데드 스페이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션트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쪽 아탈렉테시스 됐던 렁이 좀 펴지는 현상으로서 VQ 미스매칭이 좀 개선이 되는 쪽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서의 다이프람이라든지 머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쉬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쉬어준다기보다는 디스펑션이 온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라고 벤틸레이터가 이제 한 15시간에서부터 한 열흘 이상 그러니까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던 사람, 짧게는 24시간 이내, 길게 이렇게 달았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놓고 봤을 때 두 부류 다 이런 머슬의 변화가 와 있습니다. 보시면 파이버가 굉장히 슬로우 파이버든 패스트 파이버든 이 파이버 사이즈가 줄어들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길게 갈기면 있으면 있을수록 머슬 파이버가 줄어든다.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오래 달게 있으면 위닝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오래 달에 그러기 때문에 위닝이 어려운 것기도 하지만 또 다이프람 머슬의 위크니스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위닝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벤틸레이터를 빨리 타임하기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이 문제가 되는 레스피레이터리 머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크리티컬 인시스 마이오패티라고 하는 게 생겨서 프록시멀 머슬들이 위크니스가 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록시멀 머슬 즉 팔을 든다든지 또는 어깨를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움직인다든지 등등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위닝을 하도록 하고 빨리 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ICU 리해빌리테이션을 빨리 하는 것이 요즘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뮤코실리아리 액션이 장애가 옵니다. 보시면 제너럴 마취를 했던 시간을 했던 그룹하고 벤틸레이터를 갈았던 그룹이 보시면 5시간 마취를 했던 사람은 5시간 내외 그다음에 이제 그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ICU에서 달았던 사람은 한 하루 이상이죠. 32시간 정도 했을 때 보면 브론키얼 트랜스포트 벨로시티라고 해서 실리어리 무브먼트가 해서 시크리션을 제거를 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틸레이터 달고 있는 것 자체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뮤코실리어리 모션이 떨어져서 아틀렉타시스가 잘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스템 이펙트는 어떤 게 있느냐? 카디악 아웃풋이 쉽게 말하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느냐? 이 소라스라고 하는 거는 잘 늘어날 수 없는 올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갈비뼈에 이렇게 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베슬들이 컴프레션이 일어나게 돼서 베너스 리턴이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RV 프리로드가 감소하게 되고 뭐 그것이 뭐 애프터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베올러스 공기 나이에 보면 꽉 차이 이런 캐필라리라든지 베슬들이 있는데 알베올러스의 프레셔가 이쪽으로 증가되니까 이 베슬들을 또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RV 애프터로드도 이제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LV 프리로드를 감소시켜서 볼륨도 줄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끔 카디악 아웃풋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애프터로드 디펜던트한 하펠러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펠러가 있어서 이 컨트랙틸리티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LV 얘가 프레셔가 이렇게 싹 눌러주니까 마치 지친 하트를 이렇게 약간 감싸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럼 감싸주게 되면 얘가 일을 좀 더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죠.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좀 더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같은 이펙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 그래서 얼굴이 붓고 손이 붓고 다리가 붓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린 아이오 밸런스를 조금 네거티브로 만들어서 그렇게 붓지 않도록 이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스트레스 얼서가 잘 생기고 뭐 간 기능이 또 변화가 일 수도 있고 이런 모틸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에스파제티스 등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니까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게 되고 레날 페일리어가 올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레날 페일리어가 키토 레날 페일리어가 있는 사람한테서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같이 달고 있다라고 하면 모탈리티가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환자들이 중요하다. 한 가지 슬립의 디스터번스가 당연히 생겼습니다. 모든 환자한테서 정상 슬립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뭐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ICU에 가보시면 그 주변에 엔바런먼탈하게 소음도 있고 환자가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잠을 설치게 되고 또는 옆에서 니들링도 하고 막 뭐 달고 하면서 시끌시끌하고 하다 보니까 또 에일라인이 있으면 괜찮지만 에일라인이 없을 경우에 펑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메카니컬 벤틸레이터 직접적인 어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카니컬 벤틸레이터에서는 크게 이제 컨벤셔널 벤틸레이터가 하이 프리퀀시 벤틸레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것은 다 컨벤셔널 벤틸레이터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벤틸레이터는 소아 영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 또 신생아 쪽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포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지 네거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는 그런 아이언런 같은 걸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베이시브 인투베이션에서 사용하는 걸 인베이시브 마스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걸 넌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워 소스는 일렉트리컬하고 컴프레스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컴프레스 가스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ICU에서 사용하는 크리티컬 케어 벤틸레이터는 에어잭이 꽂혀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포터블 벤틸레이터는 에어잭이 없이 그냥 기계 셋 파워만 가지고 작동하는 차이점은 뭐냐? 프레셔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오ksi전 믹스업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일렉트릭 전기는 당연히 꽂혀 있어야 되지만 컴프레스 에어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크리티컬 케어용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포터블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 모니터링이 많이 하실 겁니다. 보시는데 알람도 많이 뜨고 그래픽도 여러분들 보실 거고요. 이런 웨이브폼, 플로우, 에어웨이, 프레셔 또는 볼륨 근데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면 다행히 좋고 두 가지만 봐야 된다면 프레셔와 타임, 플로우 타임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루프를 통해서도 환자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자,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에 있어서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벤틸레이터에 쓰여져 있는 책을 본다든지 할 때 용어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벤틸레이터가 표시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컨트롤 베리어블.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벤틸레이터가 주는 거죠. 벤틸레이터가 작동을 해서 사용을 해서 환자한테 또는 사람한테 어떤 공기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 어떤 걸 줄 거냐라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아까 잠깐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압력을 통해서 플로우가 생성이 되고 또는 볼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셔를 줄 거냐, 그리고 전체 프레셔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라는 거, 플로우를 얼마를 줄 거냐, 예? 그다음에 볼륨을 얼마를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고, 하나가 세팅이 되면 하나가 세팅이 되면 나머지 두 개는 따라오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환자의 세팅은 레지스턴스는 환자 거고 컴플라이언스도 환자 거니까 나머지 두 베리어블션이 이 프레셔를 주게 되면 나머지 플로우하고 볼륨이 결정이 될 거고, 그래서 뭘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컨트롤 베리어블을 세 가지로 보통 익히고, 페이즈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인스피레이션에 따른 또는 익스피레이션의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시작하는 걸 트리거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인스피레이션 브레싱이 유지되고 있는 타임을 리미트 또는 타겟 베리어블 또는 익스피레이션을 넘어가는 상황을 어떤 사이클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피레이션 동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베이스라인 베리어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스 트리거는 보통 이제 환자가 트리거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이제 시간이 됐네, 작동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컨트롤 CMV 모드 같은 경우 AC 우리가 쓰는 거는 대부분 AC 모드인데 그냥 CMV 모드로만 되어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인 기계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타임 세팅만큼 10번 숨 쉬라 그러면 6초마다씩 기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가 숨을 쉬든 안 쉬든 아무 상관없이 그런 걸 컨트롤드 타임 세팅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타겟 또는 리미트,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타자 볼륨을 얼마를 주겠다, 프레셔를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설정에 따라서 주는 거고요. 사이클은 언제 끝나겠다, 끝나는 걸 언제 끝날까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가 트리거를 하는 거는 타임 트리거고, 환자가 트리거하는 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보통 프레셔 트리거하고 플로우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려고 하면 플로우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플로우 센스를 이제 세팅이 이제 기계가 알아차리죠. 알아차려서 센시티비티에 넘어가면 숨을 쉬려고 하는구나, 이제 기계가 스타팅합니다. 그래서 타임 트리거 같은 경우는 시간만큼 이렇게 세팅된 거 하는 거고, 이렇게 플로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레셔 트리거네요. 프레셔 트리거가 시작이 딱 되면 센시티비티 넘어가면 마이너스 1cm H2O로 해놨으면 이게 되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실제로 바람을 넣어주는 시간하고 이 환자가 들여마시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으면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없는 게 좋겠죠. 내가 들여마시는데 기가 한참 있다가 반응해서 바람을 넣어주면 그 타임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유지를 해주면 보통 되게 설정값을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미트 타겟 베리어블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셔 리미트가 되겠죠. 딱 인스피레이션 동안에 이제 리미트 더 이상 뭐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까요? 플로우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리미트가 있지만 또 볼륨도 이 세팅된 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하고 볼륨 리미트 두 가지를 다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피레이션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언제 끝나야 될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세팅하는 수도 있고, 뭐 프레셔 사이클링도 있고, 뭐 플로우 사이클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프레셔가 일단 딱 어느 순간에 만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끊어지는, 또는 볼륨이 일정한 볼륨이 되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벤틸레이터의 밸브가 인스피레이터의 밸브가 있고 익스피레이터의 밸브가 있는데 이 익스프레션 밸브가 잠겨져 있는 상태였다가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끝났네 그러면 익스프레션 밸브를 촥 열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공기가 일라스틱 리코일에서 소락스의 일라스틱 리코일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플로우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프레셔 서포트 모드라든지 스폰테니어스 모드에서 보시면 이센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센스. 그건 뭐냐면 플로우가 이제 피크에서부터 얼마로 아래로 떨어지면 사이클링이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25%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 피크 플로우가 100이었는데 25까지 떨어지면 플로우가 25까지 떨어지면 이제 사이클링 익스프레션 밸브를 열어서 툭 떨어지는 게 벌어지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자, 그럼 50%로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다가 여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줄어지는 버림. 즉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센스를 변화시키면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바뀔 수 있다. 즉 IO 레이쇼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핍을 보통 이제 예를 하고요. 제로 핍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제로 핍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로 핍을 하지 않습니다. 핍을 제로로 만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니멈 핍은 유지를 해야 된다.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 3 내지 5 정도는 여전히. 왜? 요즘에는 타이달 볼륨을 좀 낮은 타이달 볼륨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핍을 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탈렉테스가 벌어져요. 아탈렉스 벌어지면 이게 콜랩스된 렁이 존재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사이클링하게 오픈했다 닫혔다 오픈했다 닫혔다 하는 렁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거 자체가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렁 인저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절대 핍을 끄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미니멈 핍 한 3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오토 핍은 얘기를 했지만 핍을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딱 포즈를 주게 되면 이게 콜랩스된 랭이 이게 잠깐 플로우가 없는 동안에 펴지는 일이 벌어져서 프레셔가 제로였던 게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토 핍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익스프레이터 홀딩을 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벤틸레이터 사용하면서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 베이직 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시스트라고 하는 것과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이렇게 5가지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드렸죠. 컨트롤은 볼륨 또는 프레셔 컨트롤 뭐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내가 들여 마실 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시스트란 말이 들어가면 환자가 트리거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컨트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계가 트리거 시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레셔 서포트라고 하는 스폰테니어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많이 잘 사용하면 이 베이직 모드만 잘 쓰면 기본적인 것들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면 좀 더 어드밴스 모드를 써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어드밴스 모드는 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잘 알죠. 타이달 볼륨이 딱 세팅되어 있다. 그리고 플로우도 프리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건 프레셔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장점은 미닛 벤틸레이션이 충분하니까 가스 익스체인저가 잘 된다. 스테이블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페이션트 벤틸레이터 에이스코니가 조금 잘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은 프레셔를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요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볼륨 컨트롤하고 좀 반대적인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면 싱크로니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닛 벤틸레이션이 개런티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 익스체인저는 약간 좀 언스테이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RDS 환자라든지 또는 COPD 환자인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차이점 뭐냐? 프레셔는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는 거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셔가 일정한 값을 들어가고 있고 볼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플로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볼륨 컨트롤도 모두도 이제 플로우 패턴을 컨스탄트로 두게 되면 이게 계속 프레셔가 쑥 올라가게 되고 볼륨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AC 모드를 보시면 이건 이제 플로우 패턴이 아까하고 좀 다르죠. 디셀러레이팅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포즈로 같이 좀 줬습니다. 인스피레이터들이. 그래서 환자가 들이마시는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기계가 작동을 해서 세팅된 값만큼 쭉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익스프레션 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한 번 트리거해서 또 다시 주고 하는 과정이고, 숨 안 쉬고 있으니까 기계가 자기 세팅 되는 시간이 되면 기계가 타임 트리거를 시켜서 움직이는. 그래서 AC 모드는 잘 아시다시피 세팅된 값을 일정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환자가 트리거하든 페이션트가 기계가 트리거하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IMV 모드는 기계가 트리거한 것만 세팅된 값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트리거하지 않는 페이션트 트리거는 그냥 알아서 너 알아서 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SIMV 모드는 그 일정한 설정된 시간 간 인터벌 안에 환자가 트리거하면 아 그래 너 쉬는구나 라고 해서 기계가 그 설정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SIMV 모드가 좀 더 IMV 모드보다는 좀 더 당연히 숨쉬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션트 트리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고, 다시 페이션트가 트리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스폰테니어스 브리싱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프레셔 서포트 모드가 같이 포함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벤틸레이터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모드죠. 프레셔 서포트 가미된 경우. 그래서 페이션트 SIMV 모드에서에 들어가는 그 세팅된 이후에 프레셔 서포트를 주게 되면 중간에 프레셔 서포트 스폰테니어스 브리싱이 있을 때 프레셔 서포트가 약간 들어가서 어떤 충분한 볼륨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턴을 나누고 플로우 웨이브폼이 이제 이렇게 컨스탄트냐 디스레인냐에 따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면 플로우 컨스탄트 때 이렇게 프레셔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디셀레이팅 이때 보시면 프레셔가 컨스탄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로우가 사이누소이드 패턴이 있는데 잘 안 쓰지만 보면 이렇게 같이 사이누소이드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디셀레이팅이라고 쓰는데 그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끝까지 베이스라인이 안 오고 그냥 중간에 끊어지면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또 끊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G5에서 흔히 보는 네 가지 플로우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I 레이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인스피레이션 타임은 인스피레이터 홀딩까지 포즈까지 포함한 것을 인스피레이션 타임이고, 익스피레이션 포즈까지 다 포함한 것을 익스피레이션 타임입니다. I 레이쇼가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한가? 우리가 타임 콘스탄트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타임 콘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살레이션이 일어나는 때에 63%의 볼륨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익스피레이션은 어떤 기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익스피레이션 동안 늘어났던 렁이 리코일링, 그러니까 탄성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쭉 나와서 나오는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메카닉스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타임 콘스탄트는 63%, 투타임 콘스탄트는 뭐 86%, 쓰리타임 콘스탄트가 되면 95%, 포타임 콘스탄트는 98%의 볼륨이 빠져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원타임 콘스탄트나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상인은 0.78세크가 되겠고요. ARDS 같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5세크만 돼도 원타임 콘스탄트가 될 수 있는데, COPD는 1세크가 돼야 원타임 콘스탄트가 돼요. 그러면 익스피레이션을 한 3초는 줘야 95%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익스피레이션이 그럼 못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만큼의 볼륨이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충분한 타임 콘스탄트를 벌어줘서 익스프레션 타임을 충분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트를 조정하고 인스피레이션 타임을 조정하고 이런 걸 통해서 I 레이쇼를 조정하고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벤틸러 서포트의 이니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를 뭐 할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거라든지 또는 사이클링 세크라든지 프레셔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플라토 프레셔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겠고, 이거 맞추기 위해서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팅을 하겠고, 드라이빙 프레셔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가급적 이 안에 범위 안에 두려고 하겠고, 핍도 제로는 잘 안 쓰고 이렇게 합니다. FiO2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1.0에서 톱다운으로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 질환변에 따라서 이제 뭐 보통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플로우를 이렇게 좀 높게 주는 COPD 같은 경우는 높게 주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뉴로머스쿨 디스오더 환자 같은 경우는 또 높게 주고 이렇게 레이트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아스마 같은 경우는 레이트를 극단적으로 낮추는데 뭐 이거는 좀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플로우를 좀 더 많이 주고. 핫펠러 같은 경우도 볼륨은 좀 줄 수도 있고 플로우라든지 인스피레이션 타임, 픽 같은 것들 설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ARDS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로우 타이다 볼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트는 좀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ARD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베리티에 따라서 어떤 걸 할 건지 보통 결정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벤틸레이터 알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알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개는 85에서 99%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알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머지의 문제가 이제 그래서 보통 클리니션들이 알람에 퍼티그가 옵니다. 또 알람이구나. 그냥 아무 일 없겠지. 꺼버리다든지 알람 세팅을 막 올려가지고 안 울리게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프레셔가 40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뭐 프레셔 리미트를 한 50까지 알람 세팅을 해놓고 안 울리죠. 45, 47 돼도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다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벤틸레이터에서의 한 98개의 알람이 울렸는데 심각한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80명이 사망을 했고 나머지도 뭐 굉장히 시비한 레지듀얼이 남았고 뭐 5% 5명만이 조금 오래 살아 있는데 조금 오래 병원에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 벤틸레이터 알람 이렇게 파워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까지 노티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다 되게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프레셔 관련해서 알람이 많이 연락이 올 거예요. 하이 프레셔, 로우 프레셔. 자, 하이 프레셔 알람이 떴을 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하이 프레셔 중에 레지스턴티브 프레셔가 높아서 하이 프레셔가 뜬 건지, 컴플라이언스 프레셔 또는 드라이빙 프레셔가 높아서 알람이 뜬 건지를 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레지스티브가 프레셔가 높아서 생긴 경우는 이런 에어웨이 쪽에 플러그라든지 시크릿이 많다든지 브론코스파즘이라든지 튜브가 막혔다든지 그런 쪽의 문제일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쪽의 문제라면 디지즈가 뭔가 더 악화됐다든지 특히 뉴모스락스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이 프레셔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고민을 하고 이 어떤 타입인지를 따라서 여러분이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볼륨에 대한 알람은 뭐 보통 리크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되고, 뭐 타임 알람도 뭐 이것도 옵스트럭션이라든지 또는 암니아라든지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겁니다. 물론 옵스트럭션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세팅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런 패턴, 세데이션 이런 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그냥 세데티브를 주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페이션트 벤틸레이터 디스싱크로니가 일어나게 되면 환자가 엔자이티도 올라오게 되고 타키미아, 타키카디아, 뭐 액세서리 머슬 쓰는 거, 뭐 압도미널 파라독스, 꼭 무슨 얘기냐면 에큐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 보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인튜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인튜베이션 튜브만 여기 없다면, 그죠? 근데
인튜베이션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뭐가 된 게 아니냐? 하나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보셔야 된다는. 내가 세팅을 뭔가 잘못한 건 없는지, 환자의 뭐 디지즈 상태가 뭔가 변하는 건지, 리모스엑스는 없는지, 페인은 없는지, 앵자이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건지, 환자가 들여마시고 싶은 볼륨이 많은데 세팅 설정 값은 너무 작게 해준 건 아닌지, 인스피레이션 플로우가 너무 천천히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숨이 차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숨찬 사람들 호흡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면서 급하게 플로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인스피레이션 20 피크 볼륨을 20리터 퍼 미니트로 맞춰 놓으면 굉장히 천천히 들어옵니다. 20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60 이상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들어 마시고 싶은데 천천히 오니까 그 갑갑해서 헐떡거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플로우 센시티비티를 너무 높이 올려놓다든지 그러면 환자가 내가 트리거를 하고 싶어서 들여 마시고 싶은데 그거가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 해놓고 환자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타이트레이션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뭐 미다졸람 인피 퍼지 해주세요 라든지, 페인킬러 들어가고 물티 펜타닐을 인퓨전 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대개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그 지금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대한 거, 프레셔라든지 또는 레지던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이펙트들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컨트롤 베리어블, 페이즈 베리어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어떤 거냐면 웨이브폼에 대한 얘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션트 벤틸레이터 디싱크로니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들 또는 어드밴스 모드, 이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뭐 한 시간으로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얘기라서 제가 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혹시 ICU를 돌게 되면 같이 공부하기도 할 거고, 그러면서도 좀 더 많은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문헌들은 이런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